Who does the most skills in training? Moi, je dis plutôt Sonny. Hein. So let's start with right foot, Pied droit, Sonny. Pied droit, Sonny. left foot, Pied gauche, Gareth Bale. 올 시즌 전반기 토트넘의 경기가 끝나고 모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의 드리블이 PL 최하위급이라는 댓글이 달렸던 날이 있습니다. 천열 9개의 좋아요가 달린 해당 댓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미디입니다. 후반기의 측면에서 2명 이상의 리버풀 수비를 수차례 벗겨내던 손흥민의 축구를 잘 모르는 댓글일 뿐더러 천열 9개의 좋아요는 선동의 파워와 위험성, 그리고 새벽에 안 자고 축구를 본다고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댓글을 통한 선동과 확산은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당 댓글을 읽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손흥민은 드리블을 못한다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키보드 배틀을 펼쳐갑니다. 근거는 커뮤니티에서 그 댓글이 베스트 댓글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은 드리블 시도는 2개, 성공은 1개였습니다. 즉, 한 선수의 드리블 능력을 확인하기에 케이스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에 축구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손흥민이 드리블을 못한다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의 경기 방식이 최근 몇 년간 손흥민의 평균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측면에서 공을 받으면 도전적인 드리블보단 풀백에게 주고 들어가는 2대1 패스 혹은 미드필더에게 백패스를 보내고 좀 더 공격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드리블 빈도 자체가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유소년 시절부터 슈팅 훈련만큼이나 볼터치와 관계한 드릴들을 훈련장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선수였습니다. 재밌어서입니다. 오! 다시 그래서 뛰어서 이렇게 오잖아. 넘잖아. 괜찮아. 이번에 잘 보고 배워. 이렇게. 아, 이게 돼요? 그게 돼요? 야, 봐라. 한 방에 볼게. 가자. 아니, 내가 습관이 안 들어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것도 근데 어려운 거잖아. 다 얘기했잖아. 어? 이게 내가 보기엔 스모한테 방금 뭐가 돼요? 해당 동작을 잘한다고 꼭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훈련에서 써먹지도 못할 이상한 동작들 전부를 시도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드릴들이 이미 습득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동작에는 제법 큰 손흥민 드리블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곧바로 따라하지 못했던 이강인, 백승호는 유소년 시절부터 드리블러로 불려온 선수들입니다. 황희찬 또한 프리시즌마다 드릴에 목숨 거는 선수입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을 파괴했던 선수들이고, 손흥민은 유소년 시절부터 넓은 공간을 선택했던 선수입니다. 흔히 좁은 공간은 키 작은 선수 대표적으로 메시가 떠오르고, 넓은 공간은 키 큰 선수 대표적으로 호날두와 카카가 떠오릅니다. 가끔 치달에 뛰어난 선수들을 테크니션과 비교하여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있고, 손흥민의 벌리전 득점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치달이 가능한 선수는 달리기만 해도 수비가 쫓아오지 못하는데 굳이 거기서 스피드를 멈추고 춤을 추고 요래저래 마술쇼를 펼칠 이유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공간에서의 치달의 특장점이 있고 카카만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반전이 있다면 그는 키 큰 선수치고 짧은 순간 여러 번의 터치가 가능합니다. 다리가 짧은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입니다. 가끔 잔발 드리블이라고도 불리는 움직임입니다. 그가 드리블 성공을 하는 장면을 주목하면 상대 수비보다 빠른 속도로 여러 번의 터치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스프린터에서의 가속도뿐 아니라 발 자체가 움직이는 스피드도 빠른 편이고, 영상에서 봤던 드릴을 포함한 훈련에 의해 터치에서 볼이 비교적 몸 근처에 유지되는 편입니다. 물론 170cm 정도 신장이 화려한 테크니션들에 비해 압도적인 드리블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손흥민 신장의 선수 가운데 좁은 공간에서 이 정도의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즉, 잔발에는 짧은 다리가 유리하고 넓은 보폭의 스프린터에는 긴 다리가 유리하지만, 손흥민은 비교적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사르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일지도 모르는 포인트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토트넘 최고의 피니셔, 슈터라는 질문에 대답은 누구일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스킬이란 질문은 로셀소나 힐 등 다양한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르의 선택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결국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무대는 손흥민에겐 경기보단 훈련장이었고 사리의 기억과 일부 팬의 기억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TV로 보는 우리보다 토트넘 선수들의 축구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동료인 사르입니다. 그들은 훈련마다 같이 축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에 축구를 보기 시작한 분들은 왜 손흥민이 드리블에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드리블 시도가 몇 년에 걸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에서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긴 이후가 그랬고, 카운터 어택 축구에선 잔발을 통한 드리블보다는 스피드를 활용한 직선적인 움직임이 주요했으며, 포스텍 축구에선 뺏기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특성에 의해 더욱 드리블은 봉인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라도 한 경기에서 100% 드리블 성공을 기록하긴 쉽지 않고,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 방식은 한 번의 역습에 실점하는 빈도가 높았으므로 손흥민이 2개의 드리블 시도로 끝난 경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제 영상에서 언급되었지만 후반기 리버풀과의 경기를 기점으로 손흥민의 드리블 시도 빈도가 현역 최고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리버풀전의 이유는 쉽게 추측 가능했습니다. 팀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고 공격 활로가 전혀 없었으며 표정은 시즌 중 제일 어두워져 있었고, 분노 에너지에 의한 으라차차 드리블 시도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일 만큼 해당 경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리버풀과의 경기가 끝난 다음 경기에도 해당 방식이 상당히 남아 있었고, 이번 대표팀 소집에선 더욱 확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기 손흥민은 양팀 최다인 7번의 드리블 시도를 했고, 역시 양팀 최다인 6번의 드리블 성공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가 드리블을 봉인했던 이유는 팀플레이 때문이었고, 이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팀에서 특히 손흥민은 연계에 집중해왔고, 제 기억이 맞다면 박지성과 함께 출전한 아시안컵 즈음이 제일 활발한 드리블 시도가 있었고, 2018년 월드컵 즈음까진 준수했다가 주전이 되고 나이에서도 고참이 된 이후에 토트넘에서보다 먼저 팀플레이에 주력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도 통했던 드리블에 자신감이 더욱 붙은 것인지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경기에선 팀플레이보다 차라리 자신의 드리블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고, 일시적인 변화인지 그가 찾은 새로운 유형인지 또한 다음 시즌이 개막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손흥민의 축구를 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선 다소 오해받고 있던 그의 드리블 능력이 해소되어 반가운 최근의 경기들이었고, 특히나 PL 드리블 최하위라는 망언을 우습게 만들어서 통쾌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축구는 현대 축구의 특징적인 변화와도 제법 연결성이 있습니다. 과거 브라질의 데닐손, 이어서 호나우지뉴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는 드리블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템포가 더욱 빨라진 현대 축구에서 한 명을 제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 자체가 점점 심플해지고 있고, 춤을 추지 않아도 드리블 성공이 가능한 잔발 스텝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선 엄청난 드릴들을 연마하는 케빈 데브라이너도 경기에서 선택은 가능한 심플한 동작들이 빼곡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펩 과르디올라가 맡았던 팀들의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바르샤와 맨시티입니다. 훈련장에서 그들은 매직쇼를 펼치지만 경기에선 잔발로 툭 치고 제쳐버리는 간결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손흥민의 드리블은 상당히 현대적인 방식이고, 선택과 시도 성공까지의 과정이 간결하고 빠른 편입니다. 전술에 악영향을 끼치는 드리블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드리블을 펼친다는 지점입니다. 이는 분명 기술적인 포인트보다 더 큰 강도로 자신감과 연계된 영역이고,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리버풀을 상대로도 통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한 손흥민이 몸 상태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지금 저의 몸 상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드리블 성공률이 낮은 경기의 특징은 첫 번째 실패가 이른 시간에 나온 경우입니다. 즉, 하나를 실패하면 다음번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축구의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흡사하고, 한 경기에서 폭발적인 드리블을 성공한 선수들은 다음 경기의 성공률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첫 경기에 많은 선수들이 신체적으로 100%로 출격했더라도 이전보다 드리블 성공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우리는 경기 적응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결국 성인이 된 이후에 기술적, 신체적으로 드라마틱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어렵고 심리적인 요인은 매 경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쟁점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드리블이란 도메인이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의 시즌이 끝났기에 최근 엄청난 강도로 올라오고 있는 드리블러 DNA가 한동안 봉인되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다음 시즌 손흥민의 경기 방식에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입니다. 그는 양발과 스피드가 있기에 드리블 시도가 없어도 득점왕에 오를 수 있던 선수였지만 현재 상태에서 드리블 빈도까지 쌓은 손흥민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레버쿠젠 윙어 손흥민과 토트넘 피니셔 손흥민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면 풍년을 기대하듯 축구에도 기다림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리고 축구는 방학에 들어갔지만 팬들의 기대에는 방학이 없습니다.